정치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에 대해서 염오봉 박사님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예. 지방자치청 개편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 원안대로 지속이 되면은 그렇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도군은 여기에 따라서 득일까요? 실일까요? 일단은 더 많은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6개 불교부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재정상의 이득이 되죠. 예.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이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이젠 교부세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체육관을 진다든가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처음에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해야 할 비율. 그게 몇 프로 정도 드는 거죠? 사업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돈은 이제 교부세하고 이제 보조금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교부세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게 돈을 다 주고 원칙적으로는 일단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재정에 사용하다라는 돈이고요. 국고보조금은 이제 특정 사업의 용도를 지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때 특정 사업을 지정을 해서 돈을 줄 때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 단위별로 매칭이라 그래가지고 대형 사업이죠.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고에서 몇 퍼센트, 지방비로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데 보통 5대5, 6대4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1, 2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사업이죠. 계속 사업으로 갈 때 그러면은 이 국고보조 사업은 단년도 편성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연차적인 계속 사업일 경우에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계속된다라는 계속 예산이 반영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그렇죠. 교부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업 중단의 위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단 시작한 사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마무리를 지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다 지방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 올리려고 세외 수입을 더 많이 또 세외 수입도 하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수 증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일단 사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젠 또 큰 체육관이나 아니면 거액에 들어가는 그런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이 끝났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참, 일단은 이런 대규모 시설 이런 예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관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일단 독립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게 원칙.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재정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국고 보조금 20% 30%를 가져와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70%에서 60% 부담을 해서 건립을 하고 난 뒤에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골 동네라고 하는 인구가 좀 적은 자치단체들이요. 이런 곳에 대규모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을 건립했을 때 항상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런 문제를 단순히 이것을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을 어떻게 했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낙후 지역에 더 많은 인구와 또 기업 이런 것들이 가서 사업도 하고 또 주거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단순히 어떤 자치단체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의 운영비를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누가 분담하느냐 이걸 가지고 핑퐁 게임하고 싸우는 것은 사실 본말을 전도한 문제예요. 결국은 시민들께서는 이제 부담해야 한 그런
시민들 자신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부담을 한다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예, 예. 일단은 건립을 하니까 일단은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다 환영을 대환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겠어요? 그럼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 외에 그러니까 운영비에 따른 그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예, 결국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거주하는 인구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기업의 숫자가라든가 거주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문제입니다. 네. 예, 이 학교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성남이라든가 일수원 이런 대도시를 제외한 저희 이천이라든가 저 연천 이런 양평 이런 시골 지역 가보세요.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지금 젊은 애들 초중고 젊은 층의 자녀들이 줄어들고 다 대도시로 몰려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대도시로 몰려드는 그 학교 수요, 이것을 각 인구 소외 지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식으로만 학교가 건립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전체 정원 500명, 1000명 이런 학교만이 학교여야 되느냐? 정말 50명, 100명이 되는 것도 학교법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굉장히 그 지식과 소양을 갖춘 분이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법,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좋은 그 교육 시스템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인구가 늘어나면 또 기업들도 거기 가서 더 생산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수가 늘어나고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놔두고서 인구가 적으니까 기업이 적으니까 세수가 적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거둔 돈을 일방적으로 주는 받아서 쓰는 이 구조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히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그 처리에 따른. 그럼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한 뭡니까? 만약에 그쪽이 재정 개편안이 처리가 안 되고 그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득과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6개 그 불교부 단체들은 그 지방 재정력이 이제 기준상 1이 넘는다. 즉, 재정 수요에 비해서, 행정 수요죠. 예, 기본적인 행정 수요에 비해서 그 자체 지방세 수입이 그것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 내에 6개 기초자치단체, 성남, 수원 이렇게 총 전국적으로 7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그 불교부 단체들은 주민 1인당 재정 지출액은 다른 불교부 단체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 지출액이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이 역차별이냐라는 것이죠. 예, 물론 저도 성남시라는 대도시에서 거주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 이것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수만을 가지고서, 잣대를 재서는 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물을 키울 때도요, 예? 그, 동물이, 같은 공간 안에요. 하나의 공간, 요만한 공간 안에 10마리의 동물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적은 공간 안에 100마리의
동물이 있을 때 그러면 동물 한 마리당 관리비가 그러면 이쪽 10마리만 있는 곳에서 100마리 있는 곳보다 10분의 1밖에 안 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라는 것을 산정할 때는 거기 안에 있는 생명체 활동하는 주체들의 개체 수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면적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공간이 넓은 그런 곳에도 인프라가 갖춰져 돼서 국토가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이게 인구가 분산이 돼서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재정을 계속 투입해서 여기만 더 개발을 해 나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뭐 GDP라는 거는 늘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이 계속 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처리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탄핵 국면 이후에 헌법 개정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구조의 근간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부가 갑자기 지방재정 개편하는 걸 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말 정강석거처럼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개편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근본의 틀부터 다시 바꾸는 이런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조세법률주의라는 것부터 개정하는 헌법 개정 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담보하는 이 파산제도의 도입 이런 것에서부터 제도의 틀을 만들면서 이런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의 운영 체계도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큰 제도적 틀의 개선이 없이 부분적으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이런 거를 자치단체에게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 더 주고 말고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리고 나눠주는 기준을 어떤 걸 기준을 더 사용할 것이냐 말거냐 하는 부분적인 문제만을 가지고서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중앙정부가 싸우는 이것은 시민들만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익도 없고요. 네. 그렇다면 뭐 철회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방재정 개편은 추진해야 됩니다. 예.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수준으로는 사실상 진정한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한다면은 현재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헌법 개정안에도 담고요.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라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또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거는 현재 주요 골자가 다 빠지고 결국은 이젠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호주머니에서 세금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만 털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남시를 비롯한 화성시, 수원시 제일 압도적으로 선두에 나서셔가지고 광화문 집회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을 같이 이른 시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잠잠해졌어요. 그렇다면 한 10여일 동안 쭉 하시다가 이젠 철회를 요구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그런 어떤 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라든가 몇몇 단체장들의 단식 이런 행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 개편을 비판하는 현수막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요. 저런 것이 단순한 일회성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현수막을 봤을 때는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와 닿단 말이에요. 자기 알만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거기다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나 안 쓰여져 있나만 관심이 있지. 현수막을 보더라도 자기 시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현수막 내용을 보셨을 때는 사실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세금 냈는 돈이 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을 못 짓는다. 아니면 복지역을 못 짓는다 하게 되면은 그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중앙 정부에 대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도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한 11일 만에 이제는 중단을 하셨어요.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정치적 그 쇼가 아니냐. 그런 그 비판의 소리도 듣긴 들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현재 그 개편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국회에 있는 그 특위위원회에 있는 그 보좌관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다 재정에 후반되는 법안인데,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타협이 될지는 제가 장담보다 못한 드리는 거고, 그것을 처리할지 아니면 다음에 넘길지 아니면 정부가 무조건 세게 만드는 아니면 도저히 죽었다 깨도 못 받는다 할지 적정한 타협점을 찾을지는 제가 그거 여러 가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은 그 아직 그 입법 발의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렇죠. 예.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이런 그 국세의 일부 세목에 어떤 세율을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 세율의 인상 부분은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하게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안을 숨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은밀하게 처리해가지고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정부 큰 예산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나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국회에서 모든 언론이나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매체를 많이 보고 접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만 언론이 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인세 이번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희지부지 그냥 보류됐죠. 그렇다면 현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탄핵에 이젠 묻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젠 그 우리 연 박사님께서도 이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더욱더 좀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문도 좀 해주시고. 예. 끝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연 박사님께서 끝 마무리 인사하시죠. 예. 그 지방재정 개편의 본질은 그 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장이 하나의 그 살림살이의 주부로서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으로서 CEO로서 경영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모라토리움이니 하는 어떤 그 지급유예 선언을 해가지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파산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이런 그 행동이야말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개편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권한쟁의의 문제, 권한 다툼의 문제로 끌고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그 권한 싸움의 문제로 끌고 가는 이런 그 태도는 굉장히 그 지방 정부의 살림을 정치적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시민들만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의 문제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재정 개편은 나라의 살림살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겨루기 싸움질을 합니다. 더 과관인 것은 특정한 자치단체장은
나라 살림살이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꼴분일견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개편 문제에 대해 염호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